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현장에 대한 현장 감식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현대백화점 측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OECD가 내년 세계 경제와 주요 20개국, G20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사상 최저로 폭락하면서 금융위기 공포감까지 감돌고 있는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한미 동맹을 훼손했다고 밝히자 야당은 거짓 해명이라며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전국 경색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백악관이나 의회에서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미 합동훈련은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핵무기 선제 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 정책 법제화는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이라며 유엔의 대북 제재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액의 예산을 들여서 취항했지만 방제 작업을 하지 못하는 초대형 방제선 엔다모의 불량 장비가 해경이 주관한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격 판정 과정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0여 년 만에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조 원 투자 의사를 밝힌 한화그룹이 인수 예정자로 선정됐습니다. 예비군 부분 동원령에 반발한 러시아의 한 남성이 징집센터에서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중부의 학교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지구의 소행성 충돌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인류 최초의 지구 방어 시험이 오늘 실시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오늘 모인 우주선을 소행성과 충돌시켜 궤도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어제 아침 대전 유성구에 있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물품 하역장에서 발생한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희생자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대형 의류 할인 판매장이 입주한 건물 지하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주차장뿐 아니라 건물 외벽 틈으로도 연기가 치솟더니 외벽 일부와 철제 난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된 건 아침 7시 40분쯤. 지하 주차장 옆 물품 하역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길이 삽시간에 번져 지하 공간에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연기 확산되는 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저 검은 연기가 저렇게는 나오면서 냄새 맡아보니까 근데 그 5초도 안 걸려서 이쪽 끄트머리까지 연기가 검은 연기가 다 찼어요. 소방당국이 대전 시내 소방력을 총동원해서 진화에 나섰으나 불을 완전히 끄는데 7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의류 등이 담긴 상자가 워낙 많은 데다 유독성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른 시간이어서 상가 손님은 없었으나 화재 당시 지하에는 반품 물건을 배송하러 온 물류업체 직원과 청소 방제 업무 담당자 등이 있었습니다. 유독성 연기가 삽시간에 퍼지면서 이중 상당수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당국은 충남과 충북 등 4개 시도에서 9개 구조대를 동원해 모두 8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남성 6명과 여성 1명은 숨졌고 나머지 남성 1명도 중태입니다. 사상자가 8명이고요. 부상자, 중상자 1분. 나머지 분들은 그 한 분을 제외하면 전부 다 남성입니다. 사망자 7분 중에 남성 6명, 여성 1명 이렇게 됩니다. 바로 옆에 있던 호텔 투숙객과 직원들이 긴급 대피했고 출근길 시민들의 차량이 유독가스를 피해 우회하는 등 교통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불이 난 아울렛은 최근 진행된 소방점검에서 지적사항이 20건 넘게 나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 같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은 지난 6월 소방점검을 받았습니다.
점검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다수 발견돼 모두 24개 지적사항이 나온 거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엔 화재 경보 소리가 작다거나 유도등 일부가 켜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지적사항이 나오면 한 달 안에 모두 고쳐서 그 결과를 소방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대아울렛 측은 24개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한 달 이내에 완료 조치에 대한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후에 대한 부분들을 조치를 완료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이 빠르게 번져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면서 소방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나 방연장치가 제대로 작동한 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냈습니다. 화재가 완진이 되면 정확하게 저희도 조사를 해봐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용노동부는 3명의 조사관을 파견해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현대백화점 측은 그룹 총수가 직접 화재 현장에 달려와 사과문을 발표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향후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업체 측 설명대로 소방 안전설비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합동 감식을 통해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춰잡으며 경기 침체 경고음을 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이어서 내년 세계 경제 주름살이 더 깊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OECD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치 2.8%에서 2.2%로 0.6%포인트나 낮췄습니다.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올해 세계 경제가 탄력을 잃었다면서 전쟁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nergy and food markets have been severely disrupted and confidence declined sharply. The world is paying a very heavy price for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석 달 전보다 1.3%포인트나 낮춰 0.3%로 잡은 OECD의 내년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에 수긍했습니다. The economic consequences for the euro area have continued to unfold since we last met in June, and the outlook is darkening. OECD는 특히 유럽연합 경제를 이끄는 독일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감축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0.7%로 대폭 낮췄습니다. 주요 두 개 나라 미국과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은 각각 0.7%포인트, 0.2%포인트 낮춰 0.5%, 4.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 세계 물가는 내년에도 오르겠지만 공급망 병목 현상 완화 등에 힘입어 올해보다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도 우크라전과 주요국 통화 긴축으로 지난 7월에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6%에서 2.9%로 대폭 하향하며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OECD는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내려잡았습니다. OECD는 중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전 2.5%에서 2.2%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3.8%에서 3.9%로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는데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모두 웃도는 수준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으로 인한 달러화의 초강세로 영국 파운드화가 역대 최저로 폭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위안화와 엔화 역시 휘청거리면서 중국은 4년 만에, 일본은 24년 만에 매환 시장에 개입해 총성 없는 각국의 환율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트러스 신임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는 최근 50년 만에 최대 폭의 감세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선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물가 상승세가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면서
파운드와 투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운드와의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은 약 5% 떨어지며 한때 사상 최저인 1달러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또 채권 시장도 요동치면서 5년 만기 국채 금리는 4.6%쯤으로 세계 금융 위기였던 2008년 9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Sterling is allowed to soften even more. Well, that just enhances our inflationary problem. Even if the Bank of England does announce these interest rate hikes, well, there's no guarantee that it will be successful in stabilizing the pound. 유로화도 달러 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달러 대비 환율이 0.95달러쯤으로 20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영국 등 유럽의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양대 경제대국인 일본과 중국의 엔화와 위안화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침없는 달러화의 강세로 속절없이 추락하는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해 일본은 24년 만에, 중국은 4년 만에 외환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각국이 총성 없는 환율 전쟁에 본격 나선 가운데 뉴욕 증시는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 여파로 S&P 500 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3대 지수 모두 급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달러화의 초강세로 1997년처럼 아시아 금융위기 재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원화가 필리핀의 페소화와 더불어 아시아 각국 통화 중 가장 취약한 통화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인 저지선인 1,400원을 돌파한 뒤로도 계속 치솟자 외환 당국이 본격적인 방어전에 돌입했습니다. 과거 위기 때와 비교를 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문제는 물가 상승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폭주하는 환율에 정부는 최근 외환 부유액에서 달러를 풀어 방어에 나섰습니다. 시장에선 수조 원치를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효과가 없자 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업들의 달러 매도 수요를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소화하고 민간의 대외 자산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위해 달러를 사들이는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도 체결했습니다. 시장을 거치지 말고 한국은행에서 직접 빌려라. 교환해라. 그러면 외환시장의 수요가 줄겠죠. 외환당국은 지금의 환율 오름세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예전 위기 때와 달리 지금은 주요국 통화가 비슷하게 약세인 가운데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도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과하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당장 필요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처한 입장에서는 이론적으로 지금 수합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수합을 받아오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환율에 따른 수입 원자재가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곳곳에서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환율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악재로 떠올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서거 논란에 대해 미 백악관이 우리 정부 측 해명을 수용하고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회담이 너무 짧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 일정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뉴욕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아침 윤 대통령 발언 보도 15시간 만에 김은혜 홍보수석은 문제 발언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조태용 주미대사가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실에 연락한 건 김은혜 수석 브리핑 직후였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조 대사가 김 수석의 해명을 전달했고 백악관 안보보좌관실은 설명을 이해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에는 미 대사관 측에서 정부 측 해명을 전달했는데 마찬가지로 납득했고 설명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사관 측은 미 의회나 의원들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있어 윤 대통령 발언 논란은 적어도 미국에선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태용 대사는 이번 논란으로
한미 동맹이 훼손되거나 영향받지 않았지만 관련 보도가 계속될 경우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대사는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정상의 만남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건 적잖은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상 차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진지한 협력 의지를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조 대사는 양국 정상이 문제 해결에 뜻을 모은 만큼 한미 정부 간 집중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내 여건상 중간 선거 전에는 힘들겠지만 미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리와 대안을 이 측에 제시하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의 만남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영국 방문이라는 돌발 변수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정상 모두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참석으로 뉴욕 체류 일정이 짧아져 원래 잡혀 있던 정상회담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전술핵 선제 사용을 공식화한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가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엔 대북 제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현지 시각 26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77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연합훈련은 한반도 정세를 전쟁 접점으로 몰아가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 타이완과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이 타이완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한국이 방어를 지원하기를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한미 간 철통 같은 동맹은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타이완을 지지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타이완과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우리의 한국 동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영내 다른 동맹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으며 이에 대해 정례적으로 논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방어를 지원할지 묻는 질문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북한도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예산 760억 원을 들여 만든 초대형 방제선 엔다모가 장비 불량을 숨긴 채 취향시까지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추가로 확인한 결과 이 불량 장비는 해양경찰청이 주관한 작동검사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전에 장비 이상을 걸러내지 못한 건데 해명은 더 황당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초대형 방제선인 엔다모의 필수 장치인 오일펜스의 문제점이 처음 발견된 건 지난 5월 말. 해양환경공단은 취향식을 앞두고 진행한 시운전에서 기름 확산을 막는 장치인 오일펜스가 물에 뜨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수리를 시도했지만 정상 작동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제조사 측에 새 오일펜스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문제가 있는 오일펜스는 시운전 훨씬 전인 재작년과 지난해 해양경찰청이 주관한 성능시험과 건조사가 주관한 장비 작동 검사를 모두 통과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검정 성적서입니다. 재질 검사와 보건성은 물론 가장 문제가 됐던 부유시험까지 모두 우수한 점수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수리가 안 될 정도로 불량인 필수 장비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채 합격 처리한 겁니다. 석연치 않은 합격 판정 과정에 대한 해양환경공단의 답변은 더 황당합니다. 성능시험과 작동검사는 원래 통제 환경인 도크 안에서 이루어져서 조류가 세고 파도가 거친 실제 바다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엔다모는 태양 기름 유출 때와 같은 악천후에도 방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앞뒤가 안 맞는 답변입니다. 2022년 국내 최초 대형 방제선 엔담호의 등장으로 기상 악화 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일 펜스로 해상 유출류를 가두고 유해수기로 수면에 떠있는 기름을 회수합니다. 악천후는커녕 시운전에 나갈 정도의 바다에서 큰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출항 전에 검사를 더 꼼꼼히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환경 재난이나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엔다모의 그 건조 목적을 비춰봤을 때도 출항 전에 이 엔다모의 기능을 꼼꼼히 살펴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환경공단은 여전히 기름을 가두는 오일 펜스는 엔다모의 여러 부속 장비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벤츠 최고급 신형 모델인 S클래스 차량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잇따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장 큰 사고가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지만 관계기관의 결함 조사는 결론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시속 98km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벤츠 최신 모델 S580 차량. 도로 한복판에서 갑작스레 속력이 떨어집니다. 금세 따라붙은 뒷차를 피해 차선을 바꿔보지만 옆 차선에선 25톤 트럭이 달려오는 상황. 들이받칠 뻔한 아찔한 순간에 트럭이 가까스로 방향을 틀면서 참사를 피했습니다. 한 몇 초 만에 차가 그냥 어떻게 동작할 수 없을 정도로 섰버리니까 너무 놀랐죠.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3, 4분 정도의 고속도로에서 가운데서 나가지도 못하고. A씨가 차를 구매한 건 지난해 6월 중순. 이후 같은 현상이 5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렸지만 벤츠 측과 판매사 측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습니다. 벤츠 코리아에서는 차량 판매한 데다 밀고 중대기업이니까 벤츠 코리아에서 책임지는 거 아니냐고 5천만 원을 감가상각비로 저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장기간으로 가면 고객이 손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회유하고. 잇따르는 벤츠 S580의 시동 꺼진 문제는 48V 배터리 관련 결함으로 추정됩니다. 벤츠 측이 지난해 같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다른 모델에 대해 무상 수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는 1년 3개월이 넘도록 결함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 조사 대상은 CLS 등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하위 모델인데 벤츠 측에선 최고급 모델인 S580에서 나타나는 문제와는 별개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제조사에 강제 시정 명령을 내리는 리콜까지 이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결함을 리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측은 지금까지 조사에서 확인된 S580 등의 문제가 주행 중 시동 꺼짐이 아니라 정차 후 재시동 오류로 추정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단정짓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3분간 정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후방 충돌 위험에 시달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에 엄청난 위험을 받은 거고 리콜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토부 조사는 최근에야 예비조사가 끝나고 본조사가 시작돼 결과는 내년 이후에야 나올 예정. 리콜 여부가 결정나려면 이후 심의위원회 등도 거쳐야 하는 만큼 차주들의 불안한 주행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0년 넘는 매각 작업 끝에 새 주인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한화그룹이 인수 예정자로 선정됐고 전체 매각 대금은 2조 원 규모로 측정됐습니다. 보도에 조태현 기자입니다. 대우그룹의 몰락과 함께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조선해양. 2년 만인 2001년 옛 대우 계열사 가운데 가장 먼저 워크아웃을 졸업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매각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2008년엔 한화그룹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대우조선을 그룹의 제조업 부분에
주력 업종으로 저희가 육성할 계획이고 최소한 저희 그룹 전체의 매출의 약 한 35% 정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육성할 계획입니다. 마침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무산됐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현대중공업그룹이 새 주인으로 낙점됐지만 반세기 전에 고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 허허벌판인 미 포만 백사장의 사장 한 장을 들고 우리나라 조선업을 개척하셨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유럽연합의 반대로 6개 나라에서 통과해야 하는 기업 결합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8개월 만에 다시 찾은 새 주인 후보는 돌고 돌아 한화그룹이었습니다. 한화그룹이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와 경영권을 인수하는 투자 합의서를 산업은행과 체결한 겁니다. 최종 거래가 끝나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경영권을 내려놓고 지분 28.2%를 가진 주주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01년 워카 졸업 후 현재까지 약 21년간 산업은행의 품에 있었던 대우조선해양이 민간 대주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매각은 인수 예정자를 정해둔 상태에서 경쟁 입찰을 벌이는 스토킹 호스 절차로 진행됩니다. 일단 산업은행은 다음 달 중순까지 입찰 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한화그룹은 주력인 방위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의 시너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군용 선박인 특수선 기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해 1조 7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 부채 비율이 547%에 달하는 대우조선. 인수가 마무리되면 조선업의 업황 개선과 맞물려 경영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9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이 화재 현장의 사진인데요.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안타깝게도 발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7시 40분쯤 시작된 화재는 발생 7시간여 만인 오후 3시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처음에 실종자가 있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현장으로 달려와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실종자들이 숨진 채 발견되자 현장에서는 비통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사망 7명을 포함해서 8명의 사상자가 나왔고요. 이 중 6명은 도급, 2명은 물류 담당 외부 직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개장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대기업의 유통매장에서 큰 인명피해를 낳은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매장이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년과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안전진단에서 빠지지 않았다면 이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어제부터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29일까지죠. 나흘간 진행이 되죠? 네, 맞습니다. 26일부터 29일까지 한미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고강도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총 20여 척의 한미 해군 함정과 90여 대의 항공기가 동원되는데요. 우리 군은 이지스 구축함, 서해 류성룡함, 또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함 등이 나서고요. 미군에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을 필두로 나섭니다. 이 밖에도 여러 유형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한미 해군 항공기, 또 우리 공군 전투기, 미 육군 아파치 공격 헬기까지 동원돼서 훈련을 합니다. 곧 참가 전력이 총 집결해서 훈련하는 사진 등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훈련 사진은 곧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바로 옆에 이와 함께 실린 기사에는 한 어린이의 사진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중국의 한 사이트에서 김정은의 세 자녀 중 둘째인 김주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중국에서는 얼마 전 북한에서 열린 행사에서 포착된 이 어린이의 모습을 보고 몇 가지 특별한 점이 포착됐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리설주가 해당 소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등에 손을 얹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조선중앙TV도 수시로 이 어린이를 클로즈업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선 여러 아이들 중에서 유일하게 머리카락을 묶지 않고 단발머리를 그대로 드러냈고요. 혼자만 흰 양말을 신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중국 사이트의 분석과 관련해서 통일부는 정황들을 분석 중이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어제부터죠. 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야외에서 스포츠 경기를 보든가 할 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죠. 그렇죠. 마스크를 벗고 소리를 지를 수가 있게 됐는데 네. 어제 경기 화성시에서 열린 올림픽 축구대표팀 평가전 경기를 보기 위해서 모인 축구팬들 모습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끝쪽에 턱에 마스크를 걸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열띤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동아일보는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첫날 시민들의 반응을 담은 기사를 썼는데 축제 현장과 스포츠 경기가 펼쳐지는 곳에서는 해방감이 느껴진다라는 반응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이제야 삶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라는 반응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아직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는 시민은 여전히 불안하다며 당분간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향신문에도 관련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요. 역시나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담았는데 습관이 돼서 혹은 어색해서와 같은 이유로 아직은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무화는 해제가 됐지만 전문가들은 인파가 다수 몰리는 곳에서는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또 특히나 고위험군은 실외에서도 꾸준히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네,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은 해제가 됐지만 아직까지 자율적인 방역은 필요하다.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체감이 좀 안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라면이나 과자 등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이 그야말로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심이 지난 15일부터 라면 출고 가격을 평균 11.3% 올렸고요. 또 팔도도 다음 달 1일부터 라면 가격 평균 9.8%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오뚜기도 다음 달 10일부터죠. 라면 가격을 평균 11% 올린다고 발표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삼양이 참전했습니다. 제조하는 3개 종류의 과자의 편의점 가격을 각각 15.3%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게 되는 건데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단 삼양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라면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불닭볶음면 등으로 대표되는 삼양의 라면은 수출 비중이 70%에 이르는 상황인데요. 환차익 등으로 인해서 가격 인상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삼양의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가격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직은 상황을 지켜볼 여력이 있는 거다라고 가능성을 남겨두긴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면서 부당한 인상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겠다고 공개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기업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정부 요청에만 맞춰서 무조건 가격을 동결할 수만은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기사에는 실려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함께 봤던 그런 종류의 사진인데요. 이란의 시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히잡 의문사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이란의 80여 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란 정부 당국은 강제 진압에 나섰고요.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영국 가디언은 이번 시위로 인해서 25일까지 최소 57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위는 처음에는 여성과 생명, 또 자유를 구호로 외쳤지만 점차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 일가를 겨냥하는 목소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를 보면 이런 시위가 해외로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맞은편 공원에서는 총 4천여 명이 모여서 연대 시위를 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평화적인 분위기로 흘러갔는데 이내 격렬해졌다고 하고요. 인근 이란 대사관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영국 런던 중심가에서도 이런 시위가 열렸는데요. 역시나 이란 대사관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캐나다나 호주, 칠레 등에서 유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BTS의 후계자는 보이그룹이 아니라 걸그룹인 블랙핑크다라는 제목인데요. 반가운 소식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블랙핑크가 정규 2집 본 핑크 앨범으로 지난 23일에는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톱 100에서 1등을 했고요. 또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이죠. 스포티파이의 차트에서도 역시나 1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도 1위를 기록하면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빌보드 200 차트에서 K-팝 걸그룹이 1위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또 해외까지 포함해도 2008년 미국 걸그룹 데니티 케인 이후에 14년 만에 나온 기록이라고 합니다. 평론가들은 BTS의 성공은 돌풍이라고 볼 수 있다면 블랙핑크의 성공은 예견된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뛰어난 실력과 외모, 또 유창한 영어 실력 등을 앞세워서 빠르게 인기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BTS의 완전체 활동 잠정 중단 후에 공백기를 메울 K-팝의 주역으로 급부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블랙핑크 멤버 전원은 각각 세계적 명품 브랜드의 홍보대사로 활약 중이기도 하고요. 또 유튜브 구독자가 8,180만 명,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한 평론가는 K-팝이 이제 더 이상 해외에서도 낯선 음악의 자리를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예견된 성공이다 이런 말이 참 멋지게 들립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군 부분 동원령으로 러시아 내 긴장이 고조한 상태에서 한 남성이 군사 동원센터를 찾아 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은 현지 시각 26일 한 남성이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주 우스트 일림스크에 있는 군사동원센터 안으로 들어가 직원들을 향해 총을 쐈다고 전했습니다. 총격으로 이 센터 책임자가 심각한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범인은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이 상황을 담은 영상에 범인이 경찰관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데 영상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중부 우르무르티아 공화국 주도 이젬스크의 한 학교에서 현재 시각 26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과 교사 등 13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당국은 총격 사건 범인은 이 학교 졸업생으로 현지 남성인 34살 아르 카잔체프로 조사됐다면서 네오파시스트와 나치 단체 등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범인은 이젬스크 88번 학교에 침입해 경비원을 살해한 뒤 교실 등에서 학생 등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당국은 범인이 네오파시스트 그룹에 속하는 인물로 추정된다면서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총격에 숨진 뒤 2달여 만에 일본 정부가 주관하는 국장이 오늘 치러집니다. 강한 국장 반대 여론 속에 G7 정상 모두 불참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내세운 조문 외교 명분도 빛이 발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국내외 약 4,300명이 참석하는 국장을 앞두고 일본 경찰은 경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아베 전 총리 사망으로 이어진 당시의 경비 실패와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국장이 진행되는 이곳 무도관 일대는 삼엄한 경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주변 도로는 전면 통제되고 이 지역 상공은 비행도 금지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국장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安倍元総理が培われた外交的遺産を我が国としてしっかり受け継ぎ発展させるという意思を内外に示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아시아 유일의 G7 회원국임을 강조해왔지만 일본의 국가적 행사에 다른 G7 정상은 아무도 오지 않게 됐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국장을 계기로 한 조문 외교를 강조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셈입니다.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국장 반대 의견이 여전히 찬성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국장과 같은 시각 일본 국회 주변에서는 대규모 반대 집회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この国葬の強行によって、国民の多くの反対を招きですね、分断を招き、個人やご遺族にも気の毒な環境を作ってしまったのではないかと。 국장으로 치러지지만 일본 정부는 결국 국민에게 조기 개항이나 묵념 등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와 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지만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헌화대 설치와 조기 개항을 준비했던 자민당 야마나시현 본부 건물에는 불붙은 물체가 날아들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 출입을 막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우주선을 소행성에 충돌시켜 궤도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인류 최초의 지구 방어 시험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8시 14분에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 이른바 다트 미션의 우주선이 지구에서 약 1,08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소행성 디모르포스와 충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트 미션은 지구의 소행성 충돌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주선을 소행성에 충돌시켜 궤도가 바뀌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다트 우주선은 충돌 4시간 전 약 9만 킬로미터 밖에서 마지막 경로를 조정한 뒤 충돌 2분 30초 전부터 이온 엔진을 끄고 관성의 힘으로 소행성 디모르포스에 충돌하게 됩니다. 우주선과 소행성의 충돌 장면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데 다트 우주선에 장착된 카메라는 충돌 3초 전까지 소행성을 촬영하게 됩니다. 기체 결함으로 2차례 발사가 미뤄진 미국 나사의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1호 로켓이 허리케인 북상으로 발사대에서 조립동으로 옮겨집니다. 나사는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대에 세워진 아르테미스 1호를 로켓과 우주선 시스템 보호를 위해 조립동으로 옮겨 보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사는 최근 허리케인 이언 북상에 따라 3차 발사 시도를 취소했으며 허리케인 강풍으로 로켓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조립동 이동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 로켓을 6.4km 떨어진 조립동으로 옮기는 데만 10시간가량이 걸리며 로켓의 조립동 이동이 결정됨에 따라 발사 일정은 더 늦춰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4도로 쌀쌀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아 다소 덥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륙은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영남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밤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4.4도, 광주는 16.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8도, 대전과 대구는 27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놓고 여야는 한치에 물러섬 없는 강대강 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극한 대립을 보이며 협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그 속사정을 김경수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박 7일 순방 외교를 마치고 귀국한 다음 날 오전, 정부 여당은 당정 고위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짜뉴스 폐해부터 꺼내들었습니다. 가짜뉴스들은 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또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려가지고 더욱 가뜩이나 어려운 사회를 더욱 더 불안하게 하고. 바로 다음 날 윤 대통령은 약식 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는 위험하다며 비속어 발언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논란이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한 두세 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 국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자국의 능력만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논란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데 같은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도 엿보입니다. 광우병 사태에 대한 온당한 처벌도 없었으니 사기 행각을 대놓고 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 장관 해임까지 거론하며 맞서면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돌이킬 수 없다 생각하니까 계속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해나가고 서로 작전을 짜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야가 출구 없이 강대강으로 충돌하며 총성 없는 외교전에서 우리가 얻어야 했을 건 무엇인지 본질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 대통령 순방 외교 주간 일부 여론조사에서 다시 20%대로 밀려난 국정 지지율도 정부 여당이 물러서게만 할 수 없게 만든 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민심인데 여도 야도 그리고 대통령실도 민심은 자기 편이라는 스스로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보일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여야는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다시 충돌했습니다. 본게임인 국정감사에 앞서 전초전격인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곳곳에서 삿바 싸움도 계속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라오자 여야 공방은 또다시 재현됐습니다. 역대 최대인 정부의 쌀 45만 톤 격리 조치에도 쌀값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민주당은 법 개정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어떤 품목도 정부가 무조건 사주기로 한 전례가 없고 되레 쌀 증산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안건 조정이 회부로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는데 야당 성향 윤미향 의원이 조정위에 포함된 것을 두고도 날카로운 설전이 오갔습니다. 야당에 있던 분이 이 비교섭 단체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뭐 그 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이 민주당이 대부분의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구성했어요. 원칙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제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농해수위에서도 무소속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국정감사 증인 채택 줄다리기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에서 MBC 전 현직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윤석열 대통령 비서거 보도, 송곡 검증을 예고한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에서 논란의 실체를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뭐 청력 테스트를 이제 이게 뛰어넘어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무도하게 계속 거짓을 낳게끔 만드는 게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 관저공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국토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증인을 부르겠다는 역공태세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토록 증오하는 가진 자들이 수천억 이득을 벌었을 때 불의를 방관한 것이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다음 주로 다가온 국정감사를 앞두고 쟁점 상임위마다 여야의 기선제압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에 대한 검증과 함께 딸의 위장전입 의혹과 조 후보자가 유럽 부흥개발은행 이사로 일할 당시 억대의 공무원 연금 수령 등 도덕성 문제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예상됩니다.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지난 5월 복지부 1차관으로 임명이 됐고 국회 검증 단계에서 자진 사퇴한 정호영, 김승희 전 후보자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조금 반등하나 싶더니 급락세로 전환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네,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게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1% 이상 오르면서 의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분위기 하다가
갑자기 장 후반 들어와갖고 갑자기 빠지기 시작하는데 빠지는 것도 참 무섭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확실히 변동성 장세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는 공포심리 지수가 그만큼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 이상 빠졌습니다. 1.11% 정도 빠졌고 나스닥 지수도 0.6% 정도 이제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이제는 1% 이상 빠지면서 사실 3대 지수 모두 이제는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영향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의 파운드화가 가치가 떨어지면서 야, 이러다가 정말 영국에서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좀 유럽의 어떤 경제 시스템들이 약간 불안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이제는 주식이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 그다음에 강달러 우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강달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골머리를 지금 앓고 있는 것이고 워낙 그 달러 강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계속적으로 내렸어요. 지금 5일 계속 연속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사실 증시가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다. 근데 이러한 분위기가 뭐 빨리 해소될 것이냐? 지금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시 약세, 한마디로 증시 쪽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서 그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새로 출범한 정부가 감세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이게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일단 파운드화 하면은요 영국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달러보다 항상 가치가 높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는 달러 페리티라고 해서 등가가 될 가능성, 그러니까 1대1이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글로벌 투자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가 뭐 영국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영향을 미쳤던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의 감세안이 나왔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는데 50조 원 감세안을 이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세안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뭔가 있구나. 영국 경제가 안 좋구나라고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느끼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화는 계속적으로 떨어지죠. 파운드화 기피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달러 사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번에 감세안이 50년 만에 최대 크게 하는 감세안입니다. 이게 소득세율이 기본세율이 20%인데 이걸 19%로 낮췄는데 이게 원래 1년 후에 하기로 단행되기로 했던 약속된 부분인데 1년 빨리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럼 그만큼 이제는 내수 촉진하겠다, 아니면 경기 살리겠다, 아니면 기업 살리겠다 이렇게 나선 것이고 그다음에 최고 세율도 45%에서 40% 낮췄고요. 기본 세율입니다.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안도 철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를 보기에는 뭐 영국 경기는 뭐 기업 살리기라고 본다 그러면 외국 투자자를 봤을 때는 영국 경기 안 좋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영국의 이제 가치들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세수가 감소되잖아요. 뭐 영국 정부 입장에서. 그럼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수 감소되면 어떻게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이제 발표라도 하는데 네. 영국은 세수가 감소되면 불구하고 어떻게 메꾸겠다는 얘기를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투자자를 봤을 때 불안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영국 경제에, 그다음에 유럽 증시에, 또한 유럽 금융 전반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라고 평가해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OECD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내년에는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네. 우리나라 전망치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망치도 내놨는데 아마 좀 아이러닉하실 거예요. 왜 그러면 딱 지난 주에 OECD 보고서 한 번 더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거는 한국 경제 보고서라고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고 네. 이번에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중간 평가입니다. 그래서 중간 경제 전망이라고 해서 1년에 2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게 9월에 중간 경제 보고서인데 일단 경제 성장률을 먼저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OECD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 봤을 때 2.5% 성장률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2%에서 0.3%포인트 정도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는 성장이 둔화된다. 이렇게 이제 OECD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이 전망치가 사실 우리나라의 전망치
정부의 정만치입니다. 2.5%, 그다음에 아시아개발은행의 2.3%보다는 이제는 조금 낮고요.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2.1%보다는 좀 높거든요. 그래서 한 중간 정도의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이유 왜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느냐? 뭐 대외적인 변수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달러 강세, 환율 오르죠. 그다음에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이죠. 장기화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대외 변수들이 계속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태로 가다 보니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보겠고, 네. 성장의 모멘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그나마 낫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전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나마 낫다. 성장 모멘텀은 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성장 모멘텀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기재부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떨어졌는데 다른 나라보다 덜 떨어졌어,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위안을 삼아야 돼라고 보고 있는 게, 뭐 수치상으로 보면 맞아요. 사실 세계 경제 성장률의 OECD가 평가를 했을 때에 종전 2.2%, 그러니까 종전이 2.8%였는데 현재는 2.2%를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0.6%포인트 정도 하락한 겁니다. 네. 그거 보면 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떨어지는 그 수치만 보더라도 그거 비교하자면 사실 덜한 거는 맞는데, 하지만은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성장 모멘텀이 점점 더 잃어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뼈아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네. G20도 마찬가지고요,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독일도 마찬가지죠. 독일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러시아산 가스를 쓰고 있는데, 뭐 이게 거의 지금 막히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런 거 봤을 때에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우려는 역시나 맞다. 그래서 뭐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OECD가 내년 경제 성장은 둔화할 것으로 좀 전망을 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럼 물가 상황은 어떤가요? 뭐 고물가가 계속 이어질 걸로 봤나요? 그렇죠. OECD가 우리나라나 뭐 전세적인 고물가 상태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6월 전망치보다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0.4%포인트 정도 더 상향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네. 5.2% 정도 되고 있고, 이게 내년도 또 물가상 봤을 때 3.9% 정도 물가 상승 기록할 것이다 보고 있는데, 네. 이게 3.9% 내년 이러면은 굉장히 지금보다는 적잖아요. 그래서 뭐 그나마 많이 떨어졌네라고 느낄 수 있어요, 표시상. 그런데 일단 인플레이션율은 2%를 항상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3.9%도 고물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다 고물가로 갈 것이다. 근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지수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 말 그대로 뭐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넘어섰었는데 어제 외환 시장이 열리자마자 이렇게 올랐죠? 그렇죠. 이제 열리자마자 뛰기 시작하는데, 이제는요 환율이 뭐 1원, 2원 이게 뭐 10번대로 오르다 보니까 이거는 뭐 22원 올랐거든요. 이게 장주 한때. 그러니까 뭐 진짜 외환 다루시는 분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환율이 그 정도로 치솟고 있다는 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불안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네. 지금 환율이 1,500원 선도 지금 열리게 생겼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의 지속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물가가 지금 뭐 잡히질 않을 겁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은 아마 물가 안 잡히고요. 이게 정부가 손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이게 왜 이게 경고의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지는 저는 좀 의아합니다. 왜 경제 주체들에서 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좀 의아한데, 지금 환율 방어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네. 그 정도로 사실 환율이 위험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보겠는데요. 왜 환율이 오르느냐? 뭐 일반적인 대외 변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습니다. 뭐 달러의 워낙 인기가 높다 보니까 오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연준의 그 긴축 의지가 정말적으로 미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환율의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네. 어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이제 유럽 쪽에서 불거진 것 같아요. 일단 이탈리아 쪽에서의 있던 불안함, 아마도 이제 극우 정당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이제 극우 정당의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이탈리아 정치가 굉장히 불확실성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유럽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파운드와의 이제는 불안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어제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줬다. 이게 또 고스란히 주식시장에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고무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한 이런 주식 대금들을 좀 한국으로 돌리며 베네핏을 주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게 과연 시장에서 먹힐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그걸 뭐 언론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뭐 인터뷰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걸 기대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서학개미가 어느 외국에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손절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겠냐는 거죠. 그래서 네. 현실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정부의 의지는 알겠는데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정부도 좀 긴박하게 움직이기는 있는데요. 사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외생 변수, 그러니까 대외 변수로부터 시작되는 환율의 변화이기 때문에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 하더라도 사실 뭐 이미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1,400원 선은 이미 깨진 지 오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좀 불안한 환율 상태로 가고 있어서 지금 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보수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외에도 선물한 조선사의 선물한 매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네.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시중에 공급되는 달러를 좀 늘려가지고 환율을 떨어뜨리겠다 이런 건가요? 어떤 방식인가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정말 장점이에요. 이게 선박기를 갖고 있다는 게. 근데 네. 선박이라는 게 일단 수주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돈은요 나중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박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어느 조선사에서 수주를 많이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진 않거든요. 어차피 이거의 나중에 환율 대금은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것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시작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는 보통 이제는 환율로 계산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선박사, 그러니까 선주 입장에서는요, 조선사 입장에서는 이거 환해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율의 변동을 해지하기 위해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정된 고정 환율로 받게끔 이게 선물안을 매도를 합니다. 네. 그럼 은행들이 그 선물안을 받아서 외국에 판단 말이에요. 그럼 외국에서 선물안을 팔다 보니까 달러가 들어오겠죠. 그럼 달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달러 들어오면 당연히 환율이 안정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선물안의 기본을 원화로 따져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물량의 한도가 있는데 네. 환율이 올라가니까 물량이 작아지는 겁니다. 이러면은 사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환 당국이 이 선물안의 그 80억 달러, 50억 달러 정도를 더 늘려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늘려줘서 환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달러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선박 환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아이디어는 참 좋다. 이런 부분에서는 현실화만 된다 그러면 이 선물안을 가지고 뭐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나마 이제는 환율 안정시키는데 심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나라가 선박을 갖고 있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저는 조금 더 고무적이다. 참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겠다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높은 또 환율로 인해서 물가 상승도 우려가 됩니다. 네. 이창용 총재가 이제 국회에 출석을 했어요. 물가 안전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를 했죠. 네, 뭐 빅스텝은 예고돼 있고요. 이미 사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지난번 금통위 때 저는 빅스텝을 단행했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늦은 감이 있지만 저는 뭐 당연히 이제는 빅스텝으로 갈 것이다. 왜 그러냐면 베이비 스텝은요 그 금통위에서 봤을 때 한국은행이 봤을 때 변동이 없을 때, 그러니까 변수가 없을 때의 베이비 스텝이었고요. 지금 이제 변수가 생겼죠. 지금은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마당에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한국은행 쪽에서도 금통위 쪽에서도 아무래도 이제는 빅스텝으로 갈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뭐 빅스텝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이요. 뭐 부동산 시장은 지금 이거에 맞춰서 또 다시 움직이고 있고 지금 계속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 또한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맞춰서 금리의 공포가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금리의 공포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빅스텝에 갈 가능성은 뭐 거의 뭐 확실하다. 저는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외에도 한미 스와프 관련해서도 이창용 총재가 좀 언급을 하지 않았었나요? 네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한미 스와프가 참 됐었으면 좋을 뻔했죠. 그래서 사실 워낙 그게 민감하다 보니까 언론사들도 오보를 낸 케이스도 있었어요. 네. 사실 스와프가 됐대더라. 근데 사실 그건 오보였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로 한미 스와프가 간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아직 급한 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급한 건 한미 스와프거든요. 만약에 스와프가 된다 그러면 환율의 이 변동성을 좀 잠재울 수 있는 확실한 심리적인 어떤 안위가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말만이라도 나와도 그러니까 한미 정상이 결정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말이라도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 한미 스와프에 대한 얘기는 나오진 않았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본격적인 아젠다는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한미 스와프 해야 된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쪽에서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스와프에 대한 기대는 이제 접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 어제도 참 암울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이 급락을 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5% 폭락을 해서 700선이 붕괴가 됐어요. 네. 저는 어제 코스닥 보면서 저게 얼마만이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5% 이상 빠진다는 게 사실 2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 굉장한 자산 가치가 빠져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는데, 네. 근데 문제가 앞으로 더 빠진다는 거죠. 이게 하락폭이 좀 컸었지만은 계속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돈이 진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제의 장만 본다 그러면 주요한 원인은 이제 개인의 매도세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공포 심리 지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일단은 다 이제 던졌거든요, 사실 물량을. 그래서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2,400원 정도를 이제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도 매도를 했고, 기관이 그걸 좀 받아주긴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개인들이 이제는 던지고 있다,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왜 개인들이 매도를 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환율의 공포 심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발 악재죠. 계속적으로 시장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1.25%포인트 정도 더 높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그 기준금리가 더 높아질 예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영향을 계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고,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를 던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럽발 매도세, 유럽발 변동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네. 좀 어렵다,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게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코스피가 사실 1년 전에 3,000선 왔다 갔다 하면서 4,000 간다 이런 얘기 정말 많았거든요. 2,000선까지 지금 열려 있습니까, 아래로?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렇게 피부적으로 봤을 때 거시 경제, 매크로 경제가 사실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저는 환율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환율 이대로 가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산 시장 다 무너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적으로 환율이 이 정도로 높아질 경우가 없었단 말이죠. 외환위기 이후, 그다음에 금융위기 이후에 1,400원선 처음 뚫린 겁니다. 역대 세 번째인데 그 정도로 지금 긴축에 대한 압박이 생각보다 커요. 그리고 전세적인 투자 시장에서 미국에 대한 원망을 되게 많이 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미국만 살려고 지금 세계 경제 다 죽인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녹록지가 않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말씀드리면 아마 주식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우울할 수 있겠지만은 그 정도 선도 충분히 열어놓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좋지 않습니다. 크게 위축돼 있는데 여기 시가총액도 반토막이 났다면서요. 네. 가상화폐는 정말로 말이 필요 없죠. 정말로 지금 시가총액을 본다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는 주식과 이제 연동해서 가는 이제 지표이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가상화폐의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 시장에서 일각으로 좀 기대 심리를 했던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히려 이제는 머지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 다음에도 오히려 오르지 않고 더 떨어진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가상화폐는 당분간 역시나 이렇게 긴축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더 하락할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것도 정말 큰 이슈였는데요. 네. 대우조선해양이 21년 만에 새 주인으로 이 한화그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매각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이번에 이제 대우조선이 이제 민간 쪽에다가 이제 팔리는 거죠. 근데 네. 저는 헐값 논란도 있겠지만은 털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는 입장에서, 물론 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당연하게 털어내야 되는 부분이겠는데, 일단은 과거에 현대중공업과 이제 매각 절차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유 쪽에서 스탑을 걸었기 때문에 못했었고, 그러면 네. 이제 일단 하는 입장에서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화가 나타난 거죠. 한화가 이제 사겠다라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는 이제 계약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와중인데, 유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한 2조 원 정도의 이제 유상증자를 해서 하나그룹들이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방산의 큰 역할이고, 그다음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제는 기업이기도 한데, 네. 사실 이런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원을 투자하고 각 계열사들이 다 몇천 원씩 투자하면서 2조를 만들어서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제 지분율 한 49.3% 이제 대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수를 자연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거든요. 지금 로키드 마틴, 그러니까 한국형 로키드 마틴을 만든다고 이제 지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나 같은 경우는 지배 구조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해군력이 좀 약해요. 뭐 K9 갖고 있죠. 궤도 전차 다 갖고 있는데 미사일도 갖고 있는데 일단 육군 공군 되는데 해군이 좀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해양 쪽에 갖고 있는 대우조선을 인수하면서 육해 공군 다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럼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굉장히 좋은 판단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네. 근데 이 헐값 매각 논란이 있지만 떨쳐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노조도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럼 앞으로 매각 과정이 좀 순탄하게 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대우조선이요 적자가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봤더니 지난해 1조 7천억 원 정도 영업 적자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내니 대주주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간으로 넘어가서 구조조정도 이루어지고 빨리 기업을 살려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 헐값 매각이 왜 나오냐면 공적 자금이 지금까지 13조 원 투자했습니다. 근데 2조 원에 사실 파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헐값 논란이 일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민간 기업이 사서 이거를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을 살리기로 나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사는도 살 수 있고 하나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은 이제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일 뿐이지 정식 계약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 가봐야 알겠지만은 모르게 하나가 만약에 인수를 한다 그러면 빨리 좀 정상화가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철길이 150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20차 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방역 살얼음판을 걷는 중국이 북한과 육로교역을 재개를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과 북한을 잇는 압록강 철교에 다시 화물열차가 지나갑니다. 지난 4월 말 중국 단둥에 방역 봉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철길이 끊긴 지 150일 만입니다. 지난 8월 10일 코로나19 박멸을 선언한 북한은 중국의 재개통을 꾸준히 요청해왔습니다. 이번 운행은 북중 간의 협의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북중 화물열차는 앞으로 하루에 한두 번씩 정기 운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밀가루나 식용유, 의약품 등과 함께 건축자재 교역 비중이 높은 걸로 전해집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쌍십절 준비와 평양 주택 1만 호 건설 등에 필요한 물자입니다. 5년 단위 꺾어지는 해는 아니지만 김정은 집권 10주년을 맞아 치적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积极保障铁路货运安全稳定运行，为中朝友好关系发展做出贡献。 올해 나란히 집권 10년을 기념하고 다음 10년을 기약하는 시진핑과 김정은.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육로교역 재개를 꺼려왔던 중국이 북한의 요구를 받아준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해가 뜨는 동해에서 해가 지는 서해까지 동서를 횡단하는 숲길이 조성됩니다. 울진에서 태안까지 5개 시도를 통과하는 849km의 길을 연결하는 건데 앞으로 4년 뒤면 그 길을 실제로 걸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원효대사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충남 가야산. 그 주변 서산과 당진, 예산과 홍성 등 4개의 시군을 아우르는 숲길이 있습니다. 찬란했던 삼국시대 역사 속으로 다가가는 성찰과 사색의 길입니다. 경북 울진에는 500년 금강수나무의 시간이 흐르는 숲길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기상을 보여주는 대왕수나무와 천연기념물인 산양이 숨쉬고 있는 곳입니다. 서쪽과 동쪽의 끝에 자리 잡고 있는 두 숲길을 연결하는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해가 뜨는 곳 울진에서 해가 지는 태안까지 총 길이 849km의 동서 트레일입니다. 5개 시도와 21개 시군, 87개 읍면, 239개 마을을 통과하는 최초의 한반도 횡단 도보 숲길입니다. 서쪽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이 트레일을 통해서 동쪽의 새로운 바다의 맛을 좀 느껴볼 수도 있고 정말 새로운 시대에 맞는 힐링과 또 그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도할점이 되는. 산림청과 5개 시도는 숲길 주변 산림문화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서필에 있는 숲의 생태적 가치, 또 여러 가지 환경적 가치, 또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가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서 국민들이 즐겨 찾는 이 숲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비와 지방비 604억 원이 투입되는 첫 국토 횡단 숲길은 오는 2026년 완성됩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교권 침해 사건 이후 지역 교육청이 오히려 피해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게 주된 이유인데 이에 맞서 교권을 지키자는 온라인 서명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앉아있는 동급생에게 화를 내려는 학생을 교사들이 달래 돌려보냅니다. 다른 날, 이 학생이 주변에 손가락 욕을 하며 으름장을 놓는 모습도 촬영됐습니다. 교사가 칠판에 쓴 글에다 욕설을 포함한 낙서도 했습니다.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런 교권 침해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5월. 교사가 자신의 경험을 온라인으로 공론화한 뒤 학생도 심리 치료를 받는 등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해 학생을 특정할 수도 있는 민감한 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 등으로 전북교육청이 익산교육지원청에 피해 교사에 대한 경징계 의견을 통보한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이 정도로 공론화했을 때에는 징계 정도는 감수해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서 이제 학교에 있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지 않을까. 교원단체도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원들에게 경징계 취소 촉구 서명 운동을 시작했는데 사흘 만에 서명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감사 주체인 전북교육청 측은 아직 징계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교사는 재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징계의 적절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14.4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해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남 동해안은 밤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4.4도, 광주는 16.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과 대구는 27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